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마사입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2 비상출판사의 245페이지에 있는 태평천하 작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뭐 타러 오느냐? 돈 달라고 오지?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윤주사가 평소에 윤직원 영감에게 돈이 필요할 때만 그때 왔음을 우린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경서의 어떤 전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그 다음에 윤직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들과 그 다음에 아버지를 서로 위치를 바꾸어 놓았으면 그 분위기가 퍽이나 어울렸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로 여기에는 선생님이 무엇을 쓸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은 왜 꺾기 표시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술의 내용이 뭔가 다른 부분과는 좀 약간 독특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분, 특히나 이 서술자의 태도가 이게 아주 두드러집니다. 뭡니까 여기에는? 그죠? 다 알고 있죠?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그죠? 자, 때문에 지금 어떤 캐릭터에 대한 비꼼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냐면 윤직원 영감에 대한 비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서술자가 원래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게 주 의무인데 그것은 잠깐 옆으로 돌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평가를 지금 윤주사와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경서 전보? 종악놈이 경시청에 붓째 폈다고요. 응? 외친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방아를 쿵 찍는 바람에 하마, 그러니까 행여나라는 뜻입니다. 행여나 방구들 온돌입니다. 온돌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자, 이 부분까지 또 꺾기 표시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요, 필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동안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윤직원 영감의 여러 가지 나쁜 행태와 말이라든지 여러 부정적인 면들을 면면이 다 보았단 말이죠. 독자들은 그걸 보고 저런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가진 친구, 저런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욕하면서 나름 속으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윤직원 영감을 바라보면서 글을 진행했을 겁니다. 읽는 것을.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윤직원 영감의 큰 코가 다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잖아요. 그토록 믿어왔던 윤종학이라는 손자가 사회주의에 참여하여서 붙잡혀갔다는 것은 상당한 윤직원 영감에게 큰 어떤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말 윤직원 영감이 충격을 받아서 엉덩방아를 찢는 그런 부분에서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윤직원 영감의 그릇된 가치관을 조롱하고 쾌감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어떤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에게는. 그죠? 아유 그래 쌈통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인 거죠. 그래 네가 그토록 믿어왔던 윤종학이가 사회주의에 참여할 때 네가 그렇게 만들어던 그런 부의 축적 다 속절없게 되었다 임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을 우린 짐작할 수가 있겠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꼼짝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들이고 앉았습니다.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요, 이 최만식이라는 사람이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들이고 앉았습니다 라는 이런 구절을 굳이 집어넣는 데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위기를, 여기까지는요 사실 위기를 맞은 어떤 그 윤직원 영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나왔는데 위기를 맞은 윤직원 영감,
한 마리의 어떤 사자라고 본다면, 호랑이라고 본다면, 아니면 어떤 그 야생의 그 육식을 즐기는 어떤 짐승이란다면 그 짐승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 혹은 상처가 입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마지막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위기를 감지하면서 잔뜩 쪼글트리고 앉았다. 여기서 어떤 자기 방어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거든요. 본능적으로 인간도 마치 동물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 웬소리냐? 응? 거 웬소리여? 응? 믿지 못할 이야기가 전개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놈 동무가 친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보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지금도 전보가 그리 흔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메신저들 많잖아요. 그죠? 메신저들 통해서 그냥 바로바로 즉각 전화할 수 있고 문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보라는 게 아예 사라져 버렸지만은 옛날에는 전화기가 흔하지 않았고 그죠? 그랬던 시절 정말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편을 이용했던 시절 그때 전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메시지를 급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보라는 이 메시지는요 상당히 긴급성이라는 어떤 성격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메시지다 라는 내용을 수반하고 있어요. 전보는 뭐 여유 있는 뭐 그냥 천천히 전달돼도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보는 빨리빨리 아주 짧은 내용만 급박하게 전해야 할 때 그때 전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전보라는 메시지가 주는 자체가 주는 어떤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이. 어디선가 전보가 왔다 그러면 뭔가 긴장이 돼요. 왜냐면 중요하고 빠른 내용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조끼 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서 부친한테 올리고요. 윤지원 영감은 낚아채듯이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있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상관계라니? 라고 묻죠. 사실상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묻는 것입니다. 그놈이 사회주의의 그러니까 참여입니다. 이 사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설마 사회주의 사상? 하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사실 진짜로 사회주의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무래도 망연자실이라는 사자성어로 볼 수가 있겠죠. 망연자실하였다. 윤지건 영감은 먼저 몽치로 뒤통수 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심하게 땅이 지함을 한다는 것은 좌측에 써있지만 움푹 가라앉아 꺼져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데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으면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지원 영감은 시방 종애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 드세던 불황당패가 100길, 1000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그러니까 걱정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난 손주로서 종학이라는 놈이 붙잡혔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걱정되고 정말 이 친구가 밥은 거르지 않는지 그것이 걱정된다 하레비로서 그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불황당패보다도 상당히 더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윤지건 영감에게는. 때문에 여기에 정리를 한다면 사회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불황당패가 있다면 그러면 이게 더 윤지건 영감에게 위협적인 대상이었던 것이죠. 왜 윤지건 영감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설명을 하자면 옛날에 불황당에 대했지만 불한당입니다. 불한당 패들은요, 사실 이 친구들은 그저 화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좀 더 윤직원 영감에게는 좀 무서운 대상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회주의 친구들은 좀 근본적인 어떤 개혁을 외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불안당패는 그저 뺏고 그 다음에 침탈하고 뭐 그런 것들이 주된 목표로 한다면, 사회주의는요, 사회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바꾸려는 근본적인 어떤 개혁을 외치는 친구들이에요. 때문에 이 윤직원 영감에게 있어서는 더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 내가 지금 부를 축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다면은 야, 너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 부의 분배를 갖다 추구해야 될 것 같아.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졌던, 지금까지 모아놨던 재산 좀 가난한 친구들에게 나눠줘 라고 하니, 윤직원 영감은 가장 싫어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바로 이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너무 싫어해요. 됐죠? 때문에 사실 손주 종아기가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걱정되고 화가 나는 건, 사회주의, 그게 우리 집안에까지 침투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주의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윤지원 영감은 화가 났겠죠. 알고 있고 적대시했었겠죠.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이게 놀라 자빠지는 거죠. 사회주의를 몰랐다면 놀라 자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사회주의가 뭐야? 라고 할 테죠. 하지만 사회주의라고 분노하는 건 사회주의가 얼마나 윤직원 영감이라는 그 캐릭터에 있어서 위협적인 대상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진행된 내용으로 미뤄 짐작컨대 윤직원 영감이 살고 있던 이때 당시 사회주의가 점차 조금씩 스멀스멀 퍼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찰나에 그게 아니 우리 집안까지 침투한 거야? 라는 생각에 더더욱 깜짝 놀라고 엉덩방아를 찢고 땅바닥에 꺼지는 느낌까지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만한 어떤 추리가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의 인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편집자적 논평이라 볼 수 있겠죠. 굳이 따로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적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윤직원 영감하고 누구를 비교했냐면 진시황을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편집자적 논평으로 지금 이 서술자가 보기에는 진시황이 좀 더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안, 가문,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든 건 내 아들내미였구나 라는 걸 이 진시황은 못 보고 그냥 갔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란 얘기죠. 근데 진시황은 모르고 그냥 먼저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 넌 참 그나마 윤직원 영감에 비하면 행복한 거야. 왜냐면 윤직원 영감은 자신의 손주가 자신의 집안을 망가뜨릴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너는 윤직원 영감, 너는 참 불행하다. 차라리 진시황이 행복했었구나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됐죠? 다시 또 묻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응? 계속 믿지 못하고 있죠.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선생님도 강의를 하면서 사회주의라니 요런 대사 부분을 요 말 그대로 포효를 하고 싶으나, 포효했다가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올까 봐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못합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라고 계속 재차 질문하죠.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방증이겠죠.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요.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긴장감, 그리고 윤직원 영감이 가졌을 충격을 그대로 잘 묘사하고 있죠. 그죠?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란계로 생판 사회주의하다가 됐다 경찰서에 잡혀? 응? 오사육시를 할 놈이, 여기서 오사육시는 뭐냐면요, 오사가 제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육시는 뭐냐면요, 시체를 그 목을 베는 형벌을 얘기합니다. 시체를 목을 베는 형벌.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에다가 목을 벤다는 것은 상당하게 가혹한 어떤 형벌인 거죠. 정말 심한 형벌인 거죠.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희어? 부자놈의 자식이. 그러니까 부자는 아마도 윤직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가 뭐가 부족해서 그것이 무엇이 대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여기서 이 불황당패는요, 자, 구분을 해야 될 게, 우리 교과서 초반에 등장하는 이 화적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야말로 사회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앞서 말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평등 건설이 목표입니다. 평등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빈부격차가 전혀 없는. 그래서 결국엔 이것은 부자를 타도하겠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윤직원 영감에게는 상당히 위협을 받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협적인 대상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그 적막한 분위기 있죠. 상당히 살벌하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태평천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지금 현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근데 뭐가 불만이어서 사회주의 사상에 참여해서 그렇게 붙잡혀가느냐 이 말이요. 지금이 너무 좋은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을 펼쳤던 일제강점 하입니다. 가장 우리 민족이 힘들어했던 시기죠. 그렇다고 사회주의가 답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그때 당시 우리 민족으로선 대단히 힘들었고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던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윤직원 영감의 잘못된 인식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또 등장하죠. 윤직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을 땅 치면서 성남왕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윤직원 영감의 희화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부분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윤직원 영감을 성남왕소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영각을 하듯 소가 길게 우는 소리로 고함을 지른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함으로써 윤직원 영감을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편지해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걸.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테요. 오냐? 내가 그놈을 3천석거리는 재산을 분할해 줄라 했는데 오냐? 그놈 3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들 잡아 가두는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걸. 응,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의 내용만 보더라도 윤직원 영감이 저주를 퍼붓듯이 내뱉는 이 대사만 보더라도 사실 윤종학이라는 손자의 안위가 걱정돼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죠. 윤직원이라는 손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보다는 윤종학이라는 손자가, 즉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나의 보호막이 되어줄 손자 한 명이 사회주의에 참여하였다는, 더군다나 내가 가장 경멸한 사회주의에 참여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섞여 있는 대사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마지막에 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까웠대요. 사실 여기에는 뭐라고 필기하는 게 좋겠냐면 극한의 어떤 분노와 절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 앉았던 윤주사 종수도 따라 일어서고요.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식이, 만석군 흔히 말하는 부자를 얘기합니다. 아니 부자의 집 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 불황당패 참섭을 희어 죽일 놈 연애에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께로 멀리 사라지고요.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각원들의 뒤에는 아무래도 각원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식구들입니다. 식구들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몇몇 상고 말할 바를 잊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특히나 이 장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자습서에도 나와 있듯이 윤직원 영감의 몰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 가문의 몰락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갈래는 풍자소설 가족사를 다뤘기 때문에 가족사 소설입니다.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반어적이죠. 제목부터가 풍자적이고 반어적입니다. 사실 태평하지 않은데 태평하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반어적인 성격이 더 짙죠. 전직 작가 시점을 차용하고 있고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 기간을 그 배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조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풍자적 비판을 주제로 삼고 있고요. 희화화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등장인물, 즉 캐릭터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풍자 효과를 높였습니다. 고로 왜곡되게, 과장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문화에서 웃음의 효과를 노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언과 구어체 및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은 따로 한번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앞에서 물론 언급한 바도 있지만 그 서술상의 특징 및 효과, 이거를 자습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내용을 옮겨 적어 볼게요. 자, 다 정리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 서술자의 편집자적인 논평이 나타난다. 가장 뚜렷한 큰 특징이죠. 이걸 통해서 작가의 의도대로 인물을 비판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갯다요, 비읍니다, 뭐와 같은 이런 경어체 어투를 사용함으로써 인물들을 조롱하고 희화합니다. 그를 통해서 동시에 앞서 1편에서 언급했지만은 여기 1편 안 본 친구들 여기 위에 1편 보세요. 언급했지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판소리의 창자가, 소리꾼이 관객들에게 다가가서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경어체를 사용하거든요. 때문에 말했죠. 등장인물들을 제외한 서술자와 독자 간의 거리는 좀 더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이나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격하합니다. 말대가리, 윤용규, 그 다음에 윤두꺼비 이런 식의 정말 천박한 별명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태평천하 또 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 뒤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